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이 사들인 대규모 해외 농장과 광산. 2. 미국까지 1첨단 산업 도미노 붕괴의 시작. 3. 아프리카 역사상 이런 것은 처음 본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기업들과 한국이 보유한 막대한 해외 광산과 농장을 아시나요? 급등하고 있는 실물 자원 인플레이션의 대위기 속에서 한국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미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광산들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는 놀라운 곳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대상홀딩스, 인도네시아 파뮤 농장. 인도네시아는 급격하게 올라버린 파뮤 수출 규제를 진행해 세계적인 우려를 낳았습니다. 국제 식용유 값의 폭등으로 세계 식량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덮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국 기업이 보유한 거대 농장 덕분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홀딩스는 인도네시아의 큰 규모의 팜 나무 농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약 111제곱킬로미터 11,100헥타르의 면적으로 한국의 서울 여의도 지역의 약 25배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농장에서는 주로 팜유를 생산하며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파뮤 생산국이기 때문에 이 농장은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됩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 파뮤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다들 걱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규모 농장을 소유한 대상홀딩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팜유는 식품, 화장품, 바이오디젤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파뮤 가격의 상승은 이러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뮤 수입의 안정화. 한국은 팜유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대상홀딩스의 인도네시아 농장을 통해 국내 파뮤 공급이 안정화되어 국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화장품 및 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팜유는 화장품 및 식품 산업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파뮤 공급은 이러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디젤 산업의 성장. 팜유는 친환경 에너지 원료로서 바이오디젤 생산에 활용됩니다. 대상홀딩스의 인도네시아 농장을 통해 한국의 바이오디젤 산업의 성장과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스코 인터내셔널 온브레 무에르토 여모. 아르헨티나에 가장 쓸모없이 버려져 있던 한 호수가 있습니다. 온브레 무르토라 불리는 쓸모없이 버려져 있던 이 호수는 이름부터 죽은 남자라는 다소 저주가 섞인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 버려져 있던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호수를 한국 기업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아르헨티나의 온브레 무에르토 여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온브레 무에르토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천연 리튬 여모 중 하나로 높은 경제 가치를 지닌 천연 자원입니다. 초기에는 이 프로젝트가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불확실한 수익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발전으로 리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자 상황은 급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온브레 무에르토 여모는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노트북 등 다양한 고부가 가치 제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세계 리튬 시장의 성장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온브레 무에르토 여모 프로젝트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르헨티나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리튬 공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어 국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온브레 무에르토 여모 프로젝트는 초기에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세계 리튬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튬은 전기차, 스마트폰, 노트북 등 다양한 고부가 가치 제품의 배터리 원료로 사용되며 이러한 제품들은 현재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와 공해 문제를 야기하는 반면 리튬,
배터리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튬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광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배터리 산업에서 선두를 차지하며 이 분야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은 LG, 삼성, SK 등 글로벌 기업들로 세계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르헨티나에 보유한 리튬 광산은 한국이 앞으로 세계 경제의 선두를 차지하게 할 수 있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삼성물산 인립환법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삼성물산은 인도네시아의 경제를 현대화하는 1등 공신 기업입니다. 주요 화력발전소들을 삼성물산에서 수주를 맡아 인도네시아를 현대적인 국가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삼성물산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무려 24,000 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30회 크기의 파묘 농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인도네시아에 보유한 파묘 농장은 파묘 생산을 통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팜유와 같은 국내 생산이 어려운 원자재를 직접 수입하게 되면 물가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삼성의 팜유 농장은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인도네시아의 팜유 농장이 열대우림, 파괴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며 농장 개발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삼성물산은 지속 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포스코 호주 로이힐 철광석 광산. 호주 서북부 필바라 지역에 위치한 로이힐 광산은 호주 최대 규모의 철광석 광산 중 하나로 전 세계 철광석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 광산의 2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큰 국가적 이익과 국민 개개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이익 측면에서 보자면 포스코가 로이힐 광산에서 얻은 철광석은 한국의 철강 산업의 필수적인 원료로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철강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건설, 자동차, 조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철강 산업의 원료 수급이 안정적일수록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 안정에 영향을 줍니다. 국민, 개개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철광석 수입을 통해 국내 철강 산업이 활성화되면 고용 창출, 소득 증가, 물가 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가 로이힐 광산에서 직접 철광석을 수입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며 국민들의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포스코가 호주 로이힐 광산에서 철광석을 얻음으로써 한국 경제에 국가적 이익을 가져오고 국민 개개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원자재 수급이 안정적일수록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국제적인 경제 중심 국가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북한의 히토류 광산. 북한은 현황상 한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헌법상 우리 국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북한 땅에 막대한 히토류가 매장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의 강대국으로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히토류는 이러한 산업의 핵심 광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북한에는 순도가 높고 가치 있는 히토류 광물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약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히토류 자원을 활용해 한국은 새로운 전기 배터리 반도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비전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히토류 광물은 전기,
자동차, 스마트폰, 드론 등 고기술 제품의 필수적인 희소한 원자재입니다. 통일 후 한국은 북한의 희토류 광물을 활용해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며 국내 기업들의 성장과 고용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북한의 희토류 자원을 활용하면 한국은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친환경 에너지 및 전기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에너지 수급 안정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희토류 광물 개발은 국제, 정치 및 경제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통일 이후 한국이 희토류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기존의 희토류 시장 패권을 주도하던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 및 자원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통일 후 한국은 북한의 희토류 광물을 활용하여 전기, 배터리, 반도체 등의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 R&D 강화. 통일 후 한국은 희토류 기반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기존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자들에 대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 북한의 희토류 광물 개발은 환경 파괴와 같은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 전략을 구축해야 하며 국제 기준 및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 협력 및 외교 노력 강화. 한국은 북한의 희토류 자원 개발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 및 외교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자원 개발, 기술 이전 시장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 한국은 희토류를 활용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의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촉진하고 국가 차원에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한국은 통일 후 북한의 희토류 자원을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외 지역에서 한국이 보유한 해외 농지와 광산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실물 자산 폭등 현상 속에서 해외 국가들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익을 잘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으며 글로벌 산업의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과 달리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정신 못 차리는 일본은 한국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그 자만심이 처참하게 박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선언한 일본 기업이 파산을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한국에 밀리는 현실을 부정하던 일본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몰린 것인데요. 자신만만하던 일본의 성장 동력이 점점 꺼지고 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불리던 JOLED가 마침내 파산 절차에 돌입한 것인데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JOLED의 누적 부채 규모는 337억 엔 수준으로 한화 3,350억 원에 달합니다. JOLED는 직원 전체를 해고하고 기술이나 자산은 JDI에 넘기겠다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패배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JOLED는 자사 부채 규모가 너무 큰 상황이라 사업 철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처참하게 몰락한 상황입니다. JOLED7아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자사 디스플레이 시장이 점점 위축되고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밀리자 이를 따라잡기 위해 부랴부랴 만든 기업이 JOLED였습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에서 삼성과 LG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세계 시장의 표준이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것을 방치하던 일본은 뒤늦게 이를 따라잡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사실 일본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유지하던 국가였습니다.
1970년대 샤프를 비롯한 일본 IT 기업들이 LCD 사업에 성과를 보이며 세계 시장의 표준을 장악한 뒤로 LCD를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죠. 계산기용 액정을 비롯해 다양한 LCD 패널을 생산하면서 1998년도에는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일본 혼자서 차지할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이 계속될 것이라고 자만했던 일본은 LCD 시장에서 기술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만 집착했고, 그 뒤를 무섭게 추격하던 한국과 대만의 발전을 무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우습게 보면서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했죠. 하지만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일본을 따라잡으면서 LCD 시장에서 점점 비중을 높여갔으며 새로운 시장인 OLED에 투자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당시 일본에서는 OLED 투자는 모험이라고 말하며 투자를 꺼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베팅은 한국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OLED 시장이 무섭도록 성장하면서 이 기술에 일찍 투자한 한국은 이를 발판으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1인자가 될 수 있었죠. 이에 경각심을 느낀 일본은 제2OLED를 만들어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선언하고 OLED 방식의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말하며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OLED 디스플레이 제작 방식은 OLED 소자를 진공 상태에서 뿌려 기판에 입히는 증착 방식이 주류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소자를 잉크젯 프린터처럼 기판 위에 인쇄하는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난도의 기술이지만 증착 방식에 비해 제조 공정이 단순해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양적 성장을 따라잡기 위해 생산 단가를 절감해야 했던 일본의 승부수였죠. 그러나 OLED 기술을 이제 막 시작한 일본에게는 무리였습니다. 한국은 10년이 넘도록 차근차근 OLED 기술을 쌓아왔었던 것에 비해 일본은 기술을 쌓기도 전에 고급 기술에 도전한 상태라 결국 부작용이 찾아왔습니다. 품질이 불안정하고 불량률이 높은 제품이 양산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에서 기술력을 상징하는 TV용 대형 패널 생산에서도 개발력에 한계가 있어 얇고 넓은 디스플레이 생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에서 30인치 모니터용 OLED 패널 제품이 일본의 최대 크기 제품이었죠. 한국과의 경쟁을 위해 제2OLED는 부족한 기술을 붙잡고 기술 개량은 물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거듭한 결과 제2OLED는 계속되는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코로나가 찾아오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서 제2OLED는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예정되어 있던 투자 규모도 한화로 8조 원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는 2022년 기준 15조 원에 대비 48%나 하락한 금액이었습니다. 한때는 디스플레이 시장의 지배자였던 일본이 기술력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후발주자였던 한국에게 완전히 밀리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퇴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첫 타자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벌어졌던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반도체 시장의 1인자가 한국이지만 일본이 한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인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기점으로 DRAM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이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이 일본에게 부과한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와 한국의 반도체 개발 성장과 맞물려 일본 반도체는 점점 점유율을 잃었습니다. 이후 1992년 삼성전자가 64메가비트 드람 세계 최초 개발을 성공하면서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타이틀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히노마루 연합을 생각했습니다. NEC와 히타치 제작소 등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합작해 엘피다 메모리 주식회사를 세우고 한국에 대항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스어로 희망의 뜻을 지닌 이 회사는 세계 3위의 점유율을 자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의 점유율을 기록했었죠.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더불어 기술력의 한계와 2011년 도호쿠 대지진의 여파로 인해 회사가 휘청거리더니 결국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엘피다 메모리를 인수하며 일본은 굴욕적인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똑같은 전략과 방식을 답습하며 이번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라피더스를 설립했습니다. 2022년 11월 토요타, 소니,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일본 주요 대기업 8곳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 및 생산하는 법인 라피더스를 만들어 한국에 대항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각 기업들이 70억 엔을 투자하고 일본 정부도 700억 엔을 투자하며 일본에 사활을 건 기업이 생겨난 것이죠. 이 기업은 이 나노로 대표되는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히며 삼성전자와 TSMC를 추월해 초격차를 이루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나노 반도체는 회로폭이 2나노인 최첨단 반도체로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TSMC와 삼성전자도 아직 이 나노 반도체에 대해서는 쉽사리 말을 꺼내지 않고 3나노 반도체 수율 안정화를 위해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성과도 없는 일본 기업인 라피더스가 이들을 바로 따라잡겠다고 말하며 호언장담을 한 것입니다. 현재 이들이 계산했을 때 후발주자인 라피더스가 필요한 예산의 규모는 약 5조 엔으로 한화로 환산하면 47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에서 자신감을 드러낸 이유는 바로 미국 IBM의 존재 때문인데요. IBM과 라피더스는 첨단 반도체 공동 연구에 손을 잡고 IBM은 기술자 육성과 판매처 개척에 도움을 주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힘을 받아 일본 반도체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생산과 기술에 있어 IBM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삼성전자와 TSMC에 비해 현재 기술력에 있어 압도적인 격차가 존재합니다. 또한 일본이 설사 이 나노 공정 기술을 개발해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해도 이를 수출할 수 있으려면 이에 필요한 인프라와 양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재 기술 개발에도 엄청난 재원이 소모되는 가운데 양산까지 가려면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히노마루 연합은 실패의 길을 걷는 것이 확정된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도 일본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자동차 하면 우수한 품질과 기술로 주목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일본 대표 기업인 도요타는 GM의 미국 시장 1위를 뺏겼고 혼다와 닛산 역시 2021년 판매량이 20에서 40%나 감소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10년 이상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주도한 일본의 의상이 추락하게 된 것이죠. 일본이 꺾인 이유는 바로 전기차 브랜드의 부재가 큰 영향입니다. 과거의 연광에 집착한 일본은 내연기관에 몰두해 있었고 전기차 생산과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기업들은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었고 이게 시장에 반영된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공급망 충격을 겪은 일본은 현 체제를 바꾸지 않고 과거의 방식을 답습해 성장에서 점점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를 주목 내연기관에 집착하기보다 전기차 생산에 집중하면서 성공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적응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기차 시장의 1인자인 테슬라도 현대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 기업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죠. 콧대 높은 롤스로이스도 전기차 시장의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선정하고 아시아 최초로 순수 전기차 모델인 스펙터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는데요. 롤스로이스 CEO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 시장의 성공은 세계 시장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며 한국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한국과 달리 과거의 방식을 따라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는 일본의 몰락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의상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길 바라며 일본이 더 이상 한국 따라잡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할 정도로 한국이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보여주기를 기원해 봅니다. 코로나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춤했던 K건설 이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한국이 11개월 전 탄자니아 교량을 완성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국내 건설업계는 불과 지난해만 해도 해외에서 2년 전보다 감소한 306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을 감안하면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왔으나 아쉽다는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탄자니아 교량 완공을 시작으로 최대 수주처인 중동 시장에서의 수주 개선과 경기 회복에 힘입어 K건설이 다시 세계 최강 건설업의 저력을 발휘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도 올해 초부터 아프리카, 중동,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수주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와 비교해봐도 20% 이상 해외 수주가 개선되며 힘찬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된 탄자니아 교량의 경우 GS건설이 탄자니아 최대 경제도시 다르에스살람에서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수한 뉴셀린더 교량입니다. 특히 탄자니아 도로청이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GS건설이 탄자니아에서 수주한 첫 번째 교량 프로젝트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약 공기를 준수해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추가 수주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탄자니아 매체인 MWA 뉴스에 따르면 GS건설은 2018년 수주한 이후 3년 6개월여 만에 교량을 준공했는데 해당 교량은 탄자니아의 옛 수도이자 최대 경제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의 교통체증을 성공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교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르에스살람의 경우 인도양과 중부아프리카 내륙을 연결하는 교역의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탄자니아에 인접하고 있는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등은 대다수가 내륙 국가로 탄자니아 최대 항구 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은 중부 아프리카의 바닷길을 통한 수출입 산업에서 핵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뉴셀린더 교량 프로젝트는 탄자니아 경제 중심지인 다르에스살람의 교통체증 완화 및 도시 내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1억 7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마사키 반도와 중심 업무지구 CBD를 직접 연결하는 도시 우회도로 및 교량 공사로 구성됐습니다. 총 연장 6.23km의 도로 및 교량으로 구분된 프로젝트에서 엑스트라도즈교, 엑스트라도스드 브릿지로 설계됐습니다. 엑스트라도즈교는 아무런 구조물이 없는 일반 교량인 거더교와 주탑의 케이블을 연결해 상판을 지탱하는 구조의 교량인 사장교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다리입니다. 거더교에 비해 경량화가 가능하고 사장교에 비해 주탑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신들이 놀랐던 점은 이런 장점도 존재하지만 엑스트라도즈교의 경우 설계 자체도 어렵고 그만큼 공기를 맞추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GS건설은 그것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지원 사업 중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최대 사업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실제 뉴셀린더 교량 프로젝트 사업비는 전액 한국 EDCF에서 지원됐는데 이는 역대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한국 EDCF 지원 사업입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개도국 간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 위탁을 받아 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존 마구풀리 전임 탄자니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업으로 현지에서도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은 탄자니아뿐 아니라 중부아프리카의 무역 거점 도시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외곽과 중심을 잇는 상습정체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이었는데 교량 프로젝트는 이 문제 해결책으로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작년 12월 교량 개통 직후 현지 다수의 언론에서도 12월 개통 약속을 지킨 뉴셀린더 교량으로 집중 조명한 바 있습니다. 성공적인 뉴셀린더 교량 준공으로 GS건설은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GS건설은 2016년 탄자니아 릴리만자로 아루샤 132kV 송변전 공사와
220kV 4개 변전소 확장 공사를 준공하면서 현지에서 선진 건설업체로 의상이 강화됐는데 한층 더 견고한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나아가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 공사와 이집트 ERC 정유공장 공사, 가나 카마시 330kV 송변전 공사를 통해 아프리카 건설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 유지해 오고 있는 GS건설은 향후 탄자니아를 아프리카 거점 시장으로 삼고 사업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GS건설 관계자는 한국의 EDCF가 아프리카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대 사업이자 탄자니아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관심이 높았던 프로젝트로서 계약 공기 내 성공적인 완수로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더 나아가 아프리카에서 GS건설의 의상이 높아져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은 이뿐만이 아닌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위험물 탱크 컨테이너 충돌 시험소 인증을 획득해 국내에서도 평가가 가능해졌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캐나다 교통부로부터 위험물 수송 탱크 컨테이너 공인 충돌 시험소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남아공, 독일, 중국에 이어 인화성 액체, 유해 화학물질과 같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 컨테이너의 총들 안전도를 평가하는 세계 6번째 국제 공인 인증기관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해외 충돌 시험소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험을 진행해 오던 국내 탱크 컨테이너 제조사가 국내에서 쉽게 충돌 안전성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로 인한 국제적인 물류 대란으로 국내외 탱크 컨테이너 수요 폭증으로 증가하고 있는 탱크 컨테이너 제조사들의 제품 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탱크 컨테이너 총들 안전도 인증은 캐나다 교통부 위험물 수송을 위한 이동식 탱크에 관한 규정 CSA BU-기호에 의해 탱크 컨테이너의 충돌 안전 성능을 공식 인정하는 국제 제도입니다. 탱크 컨테이너에 물을 97% 채워 특정 조건 이상의 충격을 가했을 때 운용에 지장을 주는 연구 변형이나 누수 검사 등 국제 표준 요구사항에 대한 성능을 평가합니다. 한석윤 철도연 원장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 컨테이너는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라며 국제 표준에 따른 시험 절차를 총실하게 적용하여 국내외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탱크 컨테이너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전했습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광산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시절부터 약 2조 3천억 원을 마다가스카르 안바토비 광산에 투자해 연간 7천억 원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수한 금액이 338억 원에 불과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해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르면 4년 만에 원금을 회수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난 2월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매각을 결정했던 공공기관 투자 해외 자산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하면 매각의 적정성을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개인이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휴광을 제외하고 94개입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세계 3대 니켈 광산인 마다가스카르 안바토비 광산입니다. 광해광업공단의 전신인 광물자원공사는 2006년 이 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지분을 37.5%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생산된 니켈의 절반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 위치한 이 광산은 연간 47,000T 위니레를 생산할 수 있고 공단이 이 중 절반인 약 23,500T를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니켈 값이 1당 약 23,700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를 단순 환산하면 매년 6,677억 원을 벌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니켈은 향후 전기차 생산 등에 쓰이는 양극재의 핵심 소재 중 하나로 해마다 니켈 값은 오를 것으로 전망돼 4년 정도면 안바토비 광산에 대한
투자액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자원 개발은 원자재 대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모범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